서울역 쪽방촌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보고 각색하였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차가운 새벽 4시 50분, 서울역의 거대한 도명 천장은 희미한 회색빛 장막에 덮여 있었다. 하루 중 가장 어두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희미한 희망을 품거나 혹은 김 씨처럼 절망에 갇힌 채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낡고 해진 초록색 방한 코트, 등판은 닳아 실오라기가 튀어나왔고 깃은 너덜거리는 그 옷은 서울의 매서운 겨울 바람을 막아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얼어붙은 몸을 애써 움직이며 그는 망령처럼 느릿하고 불안정한 걸음으로 역사문을 나섰다. 그의 어깨는 겹겹의 세월이 짓누른 듯 축 늘어져 있었고 허리는 반으로 접힌 듯 구부정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본명은 김진태. 한때는 대한민국 산업역군의 최전선에서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번듯한 사무실에서 결제 서류에 힘찬 도장을 찍던 김 부장이었으나 이제는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는 김씨 할아버지 혹은 저기 그 노인네로 불릴 뿐이었다. 70대 후반이라는 나이는 그의 주름진 얼굴에 켜켜이 쌓인 비바람과 폭풍 같았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은 수많은 근심과 눈물 자국을 말해주는 듯 했고 퀭한 눈동자는 수많은 밤을 잠 못 이루고 지새웠음을, 삶의 모든 빛깔을 잃어버렸음을 증명하는 듯 했다. 삶의 고단함, 그것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박힌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살아있는 화석처럼 과거의 찬란함과 현재의 비참함 사이에서 희미하게 숨쉬고 있었다. 김씨 독백도 하루가 시작됐구먼. 이놈의 새벽 공기는 한결같이 매정하네. 폐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워지는구나. 이 차가움이 이젠 익숙하다 못해 내 몸의 일부가 된 것만 같아. 폐 속 깊은 곳까지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어 내 남은 생명력마저 빨아들이는 것 같구나. 언제쯤 따뜻한 햇볕 아래 편안한 아침을 맞을 수 있을까? 따뜻한 밥 한 술 조급함 없이 목구멍으로 편히 넘길 수 있는 날이 과연 오기는 하는 걸까? 그의 독백은 습관처럼 마치 낡은 라디오의 잡음처럼 흘러나왔다. 어차피 이 넓은 광장에서는 그 누구도 그의 혼잣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서울역 광장은 새벽의 어둠 속에서도 이미 분주했다. 이른 첫 차를 타기 위해 캐리어를 끄는 여행객들, 밤샘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퇴근하는 영무원과 미화원들, 그리고 김 씨처럼 딱히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이 광장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웅크린 채 미동도 없이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식하지 않은 채 각자의 고단한 삶을 혹은 존재의 비루함을 이어가고 있었다. 김 씨는 잠시 멈춰서서 뿌옇게 입김을 내뱉었다. 하얀 김이 순식간에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지듯 자신의 존재도 이 거대한 세상에서 그렇게 빠르게 희미해지고 마침내는 완전히 지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그는 존재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인식되지 않는 투명 인간처럼 이미 세상에서는 죽은 존재나 다름없었다. 마치 흐려진 안경 렌즈 뒤의 세상처럼 그의 존재는 세상에게 흐릿하고 모호한 풍경일 뿐이었다.
그는 스스로가 거대한 도시 속의 먼지 한 톨 같다고 느꼈다. 김 씨는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곳은 서울에 숨겨진 그림자 쪽방촌이었다. 퀴퀴한 냄새와 희미한 불빛만이 그의 발걸음을 맞이했다. 그는 익숙한 듯 골목길을 헤쳐나갔다. 쪽방의 문들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간혹 기침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김 씨의 발걸음은 낡은 신발 바닥이 닳도록 익숙한 길을 향했다. 서울역 바로 뒤편 눈부신 마천루 빌딩 숲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낡고 비좁은 골목길이었다. 동자희망촌이라는 옛 이름처럼 한때는 희망을 찾아 이 도시로 몰려들었던 이들이 마지막 안식처로 삼았을지 모르는 이곳은 이제 서울에 숨겨진 그림자, 최후의 거주지라는 비극적인 이름으로 불리는 쪽방촌이었다. 낡은 건물의 외벽에는 페인트 칠이 여기저기 벗겨지고 축축한 곰팡이가 검푸르게 피어 있었다. 지붕에서는 시커먼 물이 뚝뚝 떨어져 골목 바닥에 고여 썩어가는 악취를 풍겼다.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롭게 골목 위를 거미줄처럼 가로지르고 있었다. 이 골목은 마치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썩은 이빨 같았다. 번쩍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치부.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좁고 고통스럽게, 때로는 비참하게 숨 쉬고 있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 음식물 쓰레기의 역한 악취, 그리고 사람에게서 나는 찌든 몸냄새가 뒤섞여 김 씨의 코를 찌르며 그의 후각마저 마비시켰다. 간혹 밤늦게까지 이어진 술 취한 이들의 고성이나 깊은 한숨 소리, 그리고 메마른 기침 소리만이 새벽의 정적을 깨며 이 골목의 비루한 생존을 증명했다. 굳게 닫힌 쪽방의 문들은 각자의 방에서 외로이 삶과 사투를 벌이는 고독한 영혼들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김씨 독백다들 힘겹게 살아가지를 아픈 몸 이끌고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나만 이런 신세는 아니니까 이 늙고 병든 노인네들. 이곳에 나이든 이들은 하나같이 모두 눈빛이 죽어있지. 그래도 가끔은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어. 희망이라는 게 원래부터 없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끝없는 어둠 속에 갇힌 기분이지. 여기가 지옥은 아닐까? 지옥조차도 버린 곳이 아닐까? 쪽방촌은 김 씨에게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 더 이상 추락할 곳 없는 최후의 보루이자 비루한 생존의 아귀다툼이 벌어지는 지옥이었다. 동시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희미하게 확인하고 연대하는 작은 공동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과도 깊은 교류를 나누지 않았다. 그의 삶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을 그들과 같지만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자신은 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의 젊은 날에 찬란했던 과거가, 그 오만함의 잔영이 그의 발목을 질기게 붙잡았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설득했다. 김 씨의 쪽방은 겨우 몸 하나 누일 공간밖에 되지 않았다. 낡은 이불과 몇 벌의 옷가지, 그리고 오래된 라디오가 전부였다.
그는 방 한켠에 놓인 작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다. 깊어진 주름과 흰 머리카락이 그의 지난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다. 김 씨가 도착한 곳은 동자동 어느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비좁은 쪽방이었다. 간신히 허리 굽혀 들어갈 만한 낮은 문, 가로세로 2m, 높이 1.5m 남짓한 초미니 공간. 창문도 없어 눅눅하고 답답한 공기가 그의 폐부를 압박했다. 햇볕 한 조각, 신선한 바람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이곳의 한 달 월세는 15만 원. 정부의 기초생활수급비로 겨우 충당했지만 그에게는 이 금액마저도 언제 계약이 해지되어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버거운 액수였다. 낡은 이불 한 채가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 위에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쾌쾌한 곰팡이가 검은 얼룩처럼 피어 있었다. 방 한 구석에는 그의 모든 재산인 낡은 옷가지 몇 벌이 옷걸이 대신 못에 걸려 있었고 건전지로 작동하는 오래된 라디오가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에 잠시 굳어있던 몸을 맡겼다. 흘러나오는 노래는 누가 울어 황성 예터. 멜로디는 그의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지만 그 가사 속 이별과 상실의 아픔은 그의 비참한 현실을 더욱 처절하게 부각시킬 뿐이었다. 노래는 그를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슬픔을 증폭시켰다. 그는 방 한켠에 걸린 손바닥만 한 작은 거울을 꺼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한 낯선 노인이 서 있었다. 깊게 파인 주름은 마치 삶의 고통이 새겨진 강물처럼 그의 얼굴을 가로질렀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먼 과거의 비극을 응시하는 듯 했다. 듬성듬성 빠지고 희끗희끗한 흰 머리카락은 세월의 야속한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젊은 시절에 당당했던 대한중공업 김진태 부장, 카리스마 넘치던 제일컨설팅 김진태 대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세월은 그를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해 놓았다. 이 좁은 방은 마치 그를 가두어 놓은 관처럼 느껴졌다. 그는 살아있지만 이미 세상에서는 죽은 존재와 다름없는 자신을 가두어 놓는 곳. 그의 심장은 고독이라는 이름의 망치로 오늘도 계속해서 두드려 맞는 듯 했다. 김씨 독백 이 좁은 방이 내 세상의 전부라니 한때는 강남 최고급 저택에서 살았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추락했을까. 그래도 어쩌겠어. 여기서라도 버텨야지. 더 이상 갈 곳도 없는데 갈 곳도 갈 사람도 없는 신세. 피부치라는 것들마저도 나를 버렸으니. 그래도 이렇게 숨이라도 쉬는 게 어딘가. 숨을 쉬는 것마저도 이젠 사치스럽게 느껴지는구나. 이 비루한 삶은 언제쯤 끝날까. 그의 독백은 한없이 공허하고 뼈저렸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이미 삶의 의미를 상실한 지 오래였다. 그의 존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사회의 가장 비루하고 소외된 변방에서 그렇게 잊혀지고 있었다. 그는 오늘도 내일도 텅 빈 절망 속에서 또 다른 비참한 새벽을 맞이해야 했다. 마치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작은 파편처럼 그의 존재는 소리 없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제2화 공원에서의 위로, 가려진 진실의 속삭임. 김 씨는 아침 식사를 거르고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 한켠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노인들 틈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그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다. 담배 연기가 그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듯 했다. 서울역에서 멀지 않은 남대문 공원. 새벽에 쌀쌀한 기운이 가시고 희미한 햇살이 서서히 비추기 시작할 무렵 공원에는 하나둘씩 노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밤샘 노고와 삶의 고단함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깊게 팬 주름, 멍한 눈빛, 축 늘어진 어깨는 이 공원에 모인 모든 노인들의 공통된 표식이었다. 김 씨는 아침 식사를 거른 채 공원으로 향했다. 배고픔은 이제 익숙한 감각이었고 위액이 역류하는 쓰림마저 무감각해졌다. 그의 몸은 배고픔에 대한 반응조차 잊어버린 듯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공원 한편 오래된 벤치에 앉아 낡은 신문을 뒤적이는 노인들 틈에 그도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다들 김 씨와 다를 바 없는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겨우 숨 쉬고 있는 존재들이었다. 아침 인사나 해야지. 그는 목이 메이는 듯한 마른 기침을 콜록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이 김씨, 왔는가? 오늘은 좀 얼굴이 펴졌구먼. 요 며칠 안 보이길래 걱정했네. 어디 아팠어? 또 밤새 시달렸어? 익숙한 얼굴들이 그의 안부를 물었다. 박영감. 그의 본명은 박호식. 70대 중반의 그는 과거 중앙운수에서 30년간 택시 운전대를 잡았던 베테랑이었다. 교통사고로 아내와 다리를 잃은 후 쪽방촌으로 흘러들어온 비운의 인물이었다. 그는 늘 김 씨를 보살피려 노력했고 김 씨에게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과거의 그림자를 읽곤 했다. 김 씨는 그들과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고 깊이 패인 코트 주머니에서 쭈글쭈글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불꽃이 일회용 라이터의 플라스틱을 녹일 듯 타올랐다. 한 모금 깊이 들이마신 담배 연기가 폐 속 깊이 그리고 혼란스러운 그의 영혼 깊이 파고들었다. 독한 연기는 그의 무겁고 답답한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주는 듯 했다. 훅 내쉬는 담배 연기는 덧없는 삶의 한숨처럼 허공으로 빠르게 흩어졌다. 공원 노인 1 박영감 김씨, 오늘은 좀 괜찮아 보이네. 며칠 전에 몸이 안 좋다고 하지 않았나? 밤새 기침하는 소리가 우리 방까지 들리는 것 같던데. 괜찮은가? 죽을 때 되면 기침도 안 나온다더만. 그 말은 아직 김 씨가 살고 싶다는 뜻 아닌가? 쉽게 포기하지 마라. 박영감은 김 씨 옆자리에 앉아 봉투에 담긴 따뜻한 캔 커피를 내밀었다. 봉투에서는 편의점 도시락의 잔여물이 흘러나와 비루한 삶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김 씨 괜찮아. 그냥 좀 피곤했던 거야. 죽을 기운도 없네. 나이 먹으니 여기저기 고장 나는 건 당연한 거지. 박영감이나 감기 조심해. 이 겨울은 참 매정하네. 당신은 폐지 줍는 것도 아니면서 왜 매일 일이 일찍 나와 있는가? 일어날 기력이라도 보충해야지. 김 씨는 캔 커피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캔이 손에 닿자 차갑게 얼어붙었던 손이 조금씩 녹는 듯 했다. 그는 천천히 캔 커피를 홀짝였다.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그의 혀끝을 스쳤다. 미지근한 온기라도 그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것이 세상과의 유일한 교류였다. 공원 노인 이 할매 김진태 씨, 자식들은 뭐하고 지낸대? 연락은 하고 사는가? 아무리 바빠도 부모 안부는 물어야 하는 법인데 말이야. 영수와 영미는 잘 살고 있는감? 이 할매는 평소에도 오지랖이 넓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분이었다. 그녀의 본명은 이순희. 김 씨보다 몇 살 어린 60대 후반의 그녀는 젊은 시절 명동에서 작은 여인숙을 운영했다고 했다. 재개발 보상금 사기를 당하고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아 쪽방촌으로 흘러들어온 비극적인 인물이었다. 그녀는 낡은 목도리를 김 씨에게 건네주며 살갑게 물었다. 그녀는 김 씨가 술에 취해 간혹 중얼거리는 자식들의 이름, 김영수와 김영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김 씨 다들 먹고 살기 바쁘겠지. 내 코가 석자인데 짐이 되기 싫고 그냥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게 편해. 아이들 잘 사는 게 내 마지막 바람이야. 나 같은 늙은이 없어도 다들 잘 살아야지. 나는 그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림자처럼 살다가 그림자처럼 사라져야지. 김 씨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고독,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애틋함과 동시에 깊이 포기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거짓말하고 있었다. 그의 자식들 김영수와 김영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찾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는 지워진 이름과 다름없었다. 어쩌면 살아있는 그 자체가 자식들에게 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다. 아들과 딸은 그를 외면했지만 그들의 성공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은 죽지 않았다. 그것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애착이자 고통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 씨는 무료 급식소로 향했다. 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다. 다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었다. 그는 묵묵히 식판에 음식을 담고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그의 허기를 달래주었다. 정오가 되자 공원에 있던 노인들은 일제히 무료 급식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 씨도 그 뒤를 터벅터벅 따랐다. 급식소 사랑의 밥상 앞에는 이미 긴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그 줄은 줄어들 줄을 몰랐다. 그들은 모두 삶의 가장자리에 내몰린 사회가 외면한 존재들이었다. 묵묵히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서 김 씨는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다. 박영감, 이할매, 그리고 몇몇 쪽방촌 이웃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위로했다. 줄 서 있는 동안 김 씨는 간간히 새어나오는 대화들을 들었다. 감기가 안 떨어진다. 월세가 또 올랐다. 자식들은 소식도 없다. 그들의 삶은 곧 김 씨의 삶이었다. 그들의 고통은 곧 그의 고통이었다. 절망이라는 이름의 끈으로 서로 묶인 존재들이었다. 김 씨는 묵묵히 식판을 내밀었다.
식판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 한 공기, 그리고 얼큰한 배추 된장국, 몇 조각의 김치가 전부였다. 단출한 식단이었지만 그에게는 진수성찬과 다름없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그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녹여주는 듯했다. 밥을 먹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식사에 집중했다. 쌀알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그의 목에서는 밥이 넘어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김씨 독백 이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굶주림을 달래주는 것뿐만 아니라 희미한 희망을 주는 것 같아. 아직 나에게도 세상에 온기가 남아있다는 걸 완전히 잊혀지지 않았다고 속삭이는 듯해서 이 밥이 나를 살리는구나. 죽지 못해 산다고 하지만 어쩌면 이 밥 한 끼 때문에 버티는 것일지도. 그는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급식소를 나섰다. 따뜻한 밥을 먹었지만 그의 마음속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다. 자신은 이렇게 한 끼를 겨우 먹지만 자식들은 무엇을 먹고 있을까? 그들은 좋은 음식, 따뜻한 식사를 하고 있을까? 이 밥이 자신에게 주는 위로만큼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은 죽지 않았다. 그것이 그를 살아있게 하는 마지막 끈이었다. 고통 속에서도 자식을 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었다. 제3화 서울역 광장의 대비, 망각된 과거의 아우성. 오후가 되자 김 씨는 서울역 광장을 배회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이들, 여행 가방을 든 관광객들, 그들의 활기찬 모습은 김 씨의 초라한 모습과 대비되었다. 점심 식사 후 김 씨는 다시 서울역 광장으로 돌아왔다. 오후의 햇살이 광장 한가운데를 강렬하게 비추었지만 그의 그림자는 더욱 길고 깊게 늘어졌다. 그는 역 광장 한 귀퉁이, 인적이 드문 곳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화려한 브랜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젊은이들,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깔깔거리는 연인들, 저마다의 사연을 담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어디론가 바쁘게 향하는 관광객들. 그들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은 김 씨의 초라하고 쓸쓸한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들은 희망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김 씨는 모든 희망과 목적지를 잃은 채 정체된 시간 속에 갇혀 있었다. 그의 존재는 마치 한낮의 유령 같았다. 세상은 그를 보고 있지만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다. 김 씨 독백 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저 활기찬 웃음 뒤에 나 같은 고통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늙고 병들어 이토록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내 젊음은 다 어디로 가고 이토록 추하고 비참한 노인만 남았을까? 나도 한때는 저들처럼 활기찼는데 꿈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썩은 고목처럼 서 있는 그림자에 불과하구나. 그의 독백은 광장 전체를 감도는 수많은 소음 속에 묻혔다. 그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아무도 그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스크린에서 화려한 광고가 끊임없이 송출되는 거대한 빌딩을 향했다. 제일전자. 그의 아들 김영수가 부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그 회사였다. 그 건물 어딘가에
아들 김영수가 번듯한 양복을 입고 화려한 이력을 가진 젊은 부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을 터였다. 그는 이 광장에서 영수를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영수는 비서와 함께 고급 세단에서 내려 빌딩으로 총총히 향하고 있었다. 김 씨는 차마 아들을 부르지 못했다. 낡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혹시나 아들의 명성에 누를 끼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의 눈에 아들의 성공은 너무나도 멀고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거대한 강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들이 자랑스럽기보다 아들의 성공이 자신의 비참함을 더욱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것처럼 느껴져 쓰라렸다. 자신의 불행이 아들의 성공을 갉아먹는 그림자가 될까봐 그는 오늘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김 씨는 문득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한때 번듯한 직장을 다녔고 가정도 있었다. 하지만 사업 실패와 아내의 병환으로 모든 것을 잃고 쪽방촌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었다.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서울역 광장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그의 의식은 먼 과거로 그의 삶이 가장 빛났던 순간으로 돌아갔다. 1970년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최전선에서 밤낮으로 뛰던 그때 그는 대한중공업이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인사과장으로 일했었다. 젊은 시절의 김진태는 늘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다. 최고급 검은색 세단 그라나다와 강남 은마 아파트, 스위스산 롤렉스 금장 시계가 그의 성공과 부유함을 상징했다. 사랑하는 아내 이숙자, 그리고 천사 같은 아들 김영수와 귀여운 딸 김영미. 그들은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아내는 늘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여보, 당신이 최고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바로 당신이에요라며 그를 추켜 세웠다. 아들 김영수는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졸졸 쫓아다니며 아빠. 저도 아빠처럼 멋진 회사원이 될 거예요. 커서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외쳤고 딸 김영미는 그의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리며 그의 모든 피곤을 잊게 해주었다. 그는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과거 김씨 마이너스 회상 속 여보,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우리 영수, 영미 좋은 대학 보내서 사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야지. 그때 우리 꼭 유럽으로 해외여행도 가고 최고급 외제차도 사고 한남동 최고급 빌라로 이사도 가자고. 난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 그는 아내 이숙자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다. 아내의 얼굴에는 수줍지만 믿음직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그 미소는 그의 삶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자 든든한 지지대였다. 그는 이 가정을 지키고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야망에 불타는 삶을 살았다. 그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의 표본이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한국판 엘리트였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그것도 한치의 자비도 없이 잔인하게 나락으로 떨어졌다. 1997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IMF 외환 위기, 국가부도 사태. 그는 대기업의 무자비한 구조 조정을 피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그는 퇴직금으로 전세 아파트를 전전하던 지인들에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앞날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며 대대적인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그리고 자신이 젊은 시절 쌓아올린 노하우와 인맥을 바탕으로 제일 컨설팅이라는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에 뛰어들었다. 한두 번은 성공하는 듯 했고 그의 오만함과 성공에 대한 강박은 더욱 커져갔다. 그는 시장의 흐름을 읽기보다 자신의 간만을 믿고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치밀하지 못한 경영 능력, 그리고 유행을 좇기만 하던 조급함은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다. 사업은 결국 억대 빚더미만 남긴 채 망했다. 그의 오랜 노력과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큰 불행이 찾아왔다.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내 이숙자 씨의 병환이 깊어진 것이다. 난소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판정. 그의 모든 재산은 아내의 병원비와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을 갚는 데 사라졌다. 강남 음마 아파트마저 팔아 간신히 병원비를 감당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아내는 그를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그를 위로했다. 여보, 괜찮아요. 너무 애쓰지 마요. 당신도 참 힘들었죠. 미안해요. 제가 먼저 가서 미안해요. 아내의 마지막 말은 그의 가슴에 깊은 죄책감과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 결국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모든 희망과 사랑, 꿈까지도. 그의 존재는 완전히 부정당하는 듯 했다. 그가 믿었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자식들은 그런 그를 외면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결혼하여 제1전자 부장으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던 아들 김영수는 아버지의 거듭된 사업 실패와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느라 이미 지쳐 그를 더 이상 홀로 감당할 수 없었다. 아들은 어느 날 그에게 거금을 쥐어주며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말을 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회사에서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아버지를 돌볼 여유가 없어요. 이건 제가 영혼까지 끌어모은 돈입니다. 이거라도 받으시고 제발 시골에 작은 집이라도 얻어서 편히 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돈 벌면 꼭 아버지 모시러 갈게요. 그 돈은 얼마 안 가 생활비와 약값, 그리고 쪽방 보증금으로 사라졌다. 딸 김영미는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미국 로스앤엔젤레스로 이민을 갔다. 그녀 역시 전화 한 통으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여기 생활 적응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아이들 돌보느라 연락 못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꼭 성공해서 찾아뵐게요. 그때는 제가 아버지 모시고 미국에서 함께 살게요. 나중에라는 말은 그들에게 영원한 작별의 인사였다. 그는 홀로 이 세상에 남겨졌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받았다.
결국 서울역 인근 쪽방촌으로 흘러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의 삶은 한순간에 그것도 한치의 예고도 없이 처절하게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가 한때 가졌던 모든 것이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사라졌다. 현재 김씨 독백 다 부질없는 꿈이었어. 성공, 가족, 돈, 명예. 다 한때의 허황된 착각이었지. 내가 움켜쥐려 했던 모든 것은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이제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오직 이 좁은 방과 나 혼자뿐이야. 내 젊은 날의 찬란함은 다 어디로 가고 이토록 추하고 비참한 노인만 남았을까? 나는 누구인가? 김진태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었다. 희망을 잃어버린 노인의 비참한 모습. 그의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었다. 몸만 살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죽음조차도 허락되지 않은 살아있는 지옥에 갇힌 죄수와 다름없었다. 제사와 쪽방의 고독, 그림자 속에서 쓰러지는 희망의 불씨. 밤이 되자 김 씨는 다시 쪽방으로 돌아왔다. 좁고 어두운 방 안에는 냉기만이 감돌았다. 그는 낡은 라디오를 켰다.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그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듯 했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해가 서산으로 완전히 기울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서울역 광장의 활기도 점차 사그라들었다.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들이 도시를 현란하게 장식했지만 쪽방촌 골목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간신히 새어나왔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이 이곳을 피해가는 듯 했다. 김 씨는 터벅터벅 쪽방으로 향했다. 하루 종일 거리를 배회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좁고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냉기만이 그를 맞이했다. 습한 공기, 곰팡이 냄새, 그리고 찌든 사람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만이 그의 유일한 벗이자 위안이었다. 그는 습관처럼 낡은 라디오의 스위치를 돌렸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 소리가 그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듯 했다. 흘러나오는 노래는 가수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였다. 익숙한 노랫가락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멜로디는 아름다웠지만 가사 속 이별과 상실의 아픔은 그의 비참한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노래는 그를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슬픔을 증폭시켰다. 낡은 라디오의 불빛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는 낡고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수많은 생각들이 마치 거친 파도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젊은 시절에 찬란했던 영광, 번듯한 직장에서의 성공,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 그리고 연이은 사업 실패의 쓰라림, 사랑하는 아내 이숙자의 마지막 모습, 아들 김영수와 딸 김영미의 차가운 외면. 그 모든 기억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쇠약해진 정신을 잠식했다. 그의 가슴은 답답했고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고통에 그는 마른 기침을 콜록거렸다. 폐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기침 소리는 그의 마지막 생명력을 갉아먹는 듯 했다.
그는 문득 아내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여보, 우리 이렇게까지 살 필요 없잖아요. 어쩌면 아내는 죽음으로써 그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에서 영원히 벗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질투심마저 들었다. 그녀는 평화롭게 떠났는데 자신은 여전히 이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김씨 독백 오늘도 이렇게 허무하고 의미 없이 하루가 가는구나. 내일은 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까? 이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언제쯤 끝날까? 제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저 이대로 잠들어서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영원히 아내 곁으로 나도 편히 쉬고 싶다. 정말 편히 쉬고 싶다. 그의 독백은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저 지쳐버린 영혼의 마지막 울림이었다. 그는 숨쉬기조차 힘들어했다. 그의 심장은 마치 낡은 기계처럼 힘겹게 그리고 위태롭게 뛰고 있었다. 차가운 방 안에는 김 씨의 가쁜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무의 공간.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희미한 숨결뿐이었다. 그는 살고 싶지 않았지만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죽는 날은 자신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그의 낡은 쪽방에서 고독사한 것이다. 아무도 그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의 죽음은 쪽방촌의 현실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슬픈 사건이었다. 다음 날 아침, 쪽방촌에는 며칠째 김 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공원의 박 영감도 무료 급식소에 이 할매도 김 씨를 며칠째 보지 못했다. 김 씨 할아버지가 며칠째 안 보이네. 어디 아픈 건 아닌가? 혹시 안 좋은 일이라도. 박 영감과 이 할매가 불안한 마음으로 김 씨의 쪽방 문을 두드렸다. 김 씨, 김 씨, 안에 계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김 씨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인기척조차 없었다. 불안함을 느낀 박 영감이 간신히 잠기지 않은 김 씨의 쪽방 문을 삐걱이며 열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싸늘한 냉기가 훅 하고 박 영감의 얼굴을 스쳤다. 방 안에는 어젯밤의 냉기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미동도 없이 움직이지 않는 김 씨의 모습이 보였다. 박 영감은 조심스럽게 김 씨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박 영감의 얼굴은 경악과 비통함으로 물들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몸. 그의 온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이미 죽은 지 이틀은 지난 듯 했다. 그의 시신은 이미 굳어져 있었고 표정은 놀랍도록 평화로웠다. 아마 잠든 채로 그렇게 영원히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김 씨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박 영감의 비통한 외침이 쪽방촌 골목에 메아리 쳤다. 그 목소리는 이웃들의 굳게 닫힌 문을 뚫고 들어가며 쪽방촌 전체를 깊은 침통함에 빠뜨렸다. 그의 낡은 쪽방에서 그는 그렇게 홀로 고독사한 것이다. 그의 마지막은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다. 곁에 아무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은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에서 그 이면에 존재하는 쪽방촌의 비참한 현실을 다시 한번 잔인하게 드러내는 슬픈 사건이었다. 그의 삶은 그렇게 잊혀진 채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듯 했다. 그의 마지막 흔적마저 빠르게 지워지는 순간이었다. 이웃 주민 마이너스 박영감 어휴, 김씨 할아버지 그렇게 외롭게 돌아가시다니 우리가 매일 봤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시다니 우리도 다 똑같은 처지인데. 어쩌면 김씨 할아버지의 모습이 곧 나의 미래일 수도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갈 수도 있겠지. 이웃 주민 마이너스 이 할매 세상에 어쩌면 좋누.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던데 그렇게 고독하게 이제는 편히 쉬시게나 우리 대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하늘로 가시게나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세요. 쪽방촌 이웃들의 한숨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김 씨의 죽음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보았다. 그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단순히 김 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애도이기도 했다. 김 씨의 죽음은 쪽방촌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또 한 사람이 세상에 외면당한 채 홀로 죽어간 것이다. 낡은 쪽방에는 더 이상 희망의 불씨조차 남지 않았다. 그저 김 씨의 온기가 사라진 싸늘한 공기만이 남았다. 김 씨의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다. 그의 장례식에는 몇 명의 쪽방촌 주민들과 봉사단체 사람들만이 참석했다. 그의 영정 사진 속에는 늙고 지친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삶은 비록 고독했지만 그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김 씨의 시신은 구청과 연계된 무연고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간소하게 치러진 무연고 영정실 빈소에는 몇 명의 쪽방촌 주민들 그리고 그들을 꾸준히 찾아와 보살피던 희망 나눔 봉사단 사람들만이 참석했다. 그의 아들 김영수와 딸 김영미에게도 구청과 희망 나눔 봉사단을 통해 사망 소식이 전달되었지만 그들은 끝내 빈소를 찾지 않았다. 아버지를 잘 돌보지 못한 죄책감에 차마 빈소를 찾을 수 없다. 해외 출장으로 귀국이 어렵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경황이 없다는 비겁하고 형식적인 변명만이 장례식장 담당 직원과 봉사단에게 전화로 전달되었을 뿐이었다.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자식들의 모습은 김 씨의 고독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비극이었다. 빈소에는 그의 영정 사진만이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흑백 사진 속에는 늙고 지친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웃음기 없는 얼굴, 깊게 팬 눈가의 주름. 누구도 그의 젊은 시절 찬란했던 모습과 번듯했던 사회적 지위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의 옆에는 작은 국화 한 송이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비록 고독하게 끝났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이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는 그렇게 세상에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고 조용히 떠났다. 봉사단체 관계자 마이너스 한수연 씨, 김진태 할아버지는 대한민국 산업역군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명문대 출신으로 대기업 부장까지 지내며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던 분이십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삶을 이어나가셨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때로는 작은 위로에도 깊이 감사하셨던 분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다가 아님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웃을 외면하고 살았는지를 뼈저리게 가르쳐 줍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고 이 서울역 쪽방촌의 비참한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이곳 사람들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가 가고 난 자리에서 우리는 그가 이루지 못한 희망을 함께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 대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희망 나눔 봉사단의 팀장인 한수연 씨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김 씨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건네며 그의 넋을 기렸다. 봉사단원들은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눈물은 김 씨의 고독한 삶에 대한 애도였으며 동시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굳은 다짐이기도 했다. 장례식은 그렇게 조용하고 쓸쓸하게 마무리되었다. 김 씨의 영혼이 부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곳에서 영면하기를. 그의 마지막 소원은 아마도 자식들의 행복이었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잊지 않았다. 재호와 사라진 김 씨, 남겨진 희망의 흔적들. 다시 새벽, 서울역 앞은 여전히 웅성거렸다. 김 씨가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노숙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김 씨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쪽방촌의 삶은 계속되고 그곳에는 여전히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고 있었다. 김 씨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후 서울역 앞은 여전히 새벽의 소음으로 웅성거렸다.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리고 김 씨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듯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김 씨가 앉던 벤치, 김 씨가 묵묵히 걸어가던 폐지 수거 길목. 그가 존재했던 모든 공간에는 이제 다른 노숙자, 다른 폐지 줍는 노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김 씨가 사라졌지만 쪽방촌의 삶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빠르게,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 희미한 흔적을 남긴 채 잊혀지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의 이야기는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작은 흔적들은 희미하게 남아, 그러나 굳건하게 쪽방촌에, 그리고 봉사자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의 쪽방은 잠시 비워져 있다가 곧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섰다. 낡은 이불과 라디오는 봉사단에서 치워갔고 새로운 가재도구들이 들어섰다. 그러나 벽 한 구석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의 삶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듯했다. 그 방의 벽 한 구석에는 그가 아내와 자식들에게 보내려다 미처 보내지 못한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이 낡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그리워했다는 처연한 증거였다. 이제 그 사진은 봉사단이 소중히 보관하며 그의 삶을 기억하는 유일한 물건이 되었다. 박 영감과 이 할매는 여전히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었고 무료 급식소에는 여전히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그들은 김 씨를 잊지 않았다. 김 씨가 떠난 후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기 시작했다. 김 씨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많아. 서로 챙겨야 한다고. 외면하면 우리도 저렇게 외롭게 가는 거야. 박 영감은 그렇게 말하며
옆에 앉은 이 할매의 어깨를 힘주어 토닥였다. 그들은 김 씨의 죽음이 남긴 충격과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늘 김 씨의 이야기가 담겼다. 화면에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 사진과 후원 안내 문구가 나타난다. 따뜻한 손길들이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 씨의 죽음 이후 희망 나눔 봉사단은 쪽방촌에 대한 관심과 후원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그의 장례식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쪽방촌의 비참한 현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고독사라는 슬픈 단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김진태 할아버지의 사연은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수많은 후원금과 자원봉사자들이 쪽방촌으로 몰려들었다. 겨울철 난방 지원, 무료 의료 봉사, 따뜻한 식사 제공은 물론 일자리 알선과 심리 상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대되었다. 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쪽방촌 주민들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봉사단은 김 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그의 이름으로 김진태 할아버지 기념 기금을 조성하고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했다.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의 이름은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자원봉사자 중에는 우연히 뉴스를 접한 김 씨의 젊은 시절 후배도 있었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내레이션 서울역 쪽방촌에는 김진태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고독, 질병과 싸우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비록 고독하고 비참하게 끝났지만 그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 뒤에 가려진 소외된 이들의 삶을 일깨워주며 진정한 인간적인 연대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의 마지막 고독한 숨결은 이제 수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뿌리 내렸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아침 햇살이 밝게 쏟아진다.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쪽방촌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추길 바라며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다시 찾아온 새벽, 서울역 광장에는 밝은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건물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은 차갑던 광장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활기찬 발걸음은 도시의 새로운 하루를 알렸다. 그리고 쪽방촌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낡고 허름한 건물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은 비록 작은 빛이었지만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숨 쉬는 사람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과 같았다. 김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우리 사회에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떠났다. 그의 영혼이 부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곳에서 영면하기를. 그리고 그의 삶이 비록 고독했지만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밝히기를. 김 씨의 삶은 그렇게 역사 속에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 속에 희미하게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영원히 기록되었다. 그의 삶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의 고독한 죽음이 세상에 큰 파문을 일으키며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희망은 그렇게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피어났다. 지금짝이 밥 퍼주는 할머니였습니다.